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새 확진자 수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닷새 연속 1000명대입니다.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릴지 여부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9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3일 처음으로 1000명 선을 넘은 뒤 잠시 주춤하다가 16일부터는 닷새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평일에 비해 2만 건가량 줄었는데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향후 며칠간을 포함한 이번 주가 유행의 확산 기로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핵심 지표인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도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959명으로 직전 일주일에 비해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골프장과 학원, 보육시설 등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집단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기존 집단 감염지에서는 감염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가 수감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는 188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환자는 215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중 수감자가 185명으로 대부분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최근 형사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격한 확산세에 방역관리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 비율은 30%에 육박했고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은 내년 초 식약처 허가를 거쳐 이르면 2월부터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이자와 얀센, 모더나 백신은 계약이 임박했지만 공급 약속을 받지는 않아 내년 1분기에는 접종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던 확진자가 또다시 숨을 거뒀습니다. 병상은 부족한데 병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이들을 치료할 병상이 이제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병상 확보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 인근 병원에 중환자 치료 병상이 없어 확진자 81명이 병상 대기 중이었는데 이 중 90대 여성 1명과 80대 여성 3명, 80대 남성 1명 등 5명이 어제 숨졌습니다. 남은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8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입소자 가족들은 빨리 중환자 병상으로 옮기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갑자기 열이 막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셨나 봐요. 여자병실이 없대요.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근데 잘못하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서울에서도 두 번째 병상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구로구의 60대 남성이 자택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당일 10시, 밤 10시경에 응급사항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어떤 신고를 받고 병상 배정을 하는 도중에 아마 사망을 하신 것으로. 고령 확진자가 늘면서 전국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모두 38개로 하루 만에 10개나 줄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경기 2개, 인천 1개 등 3개뿐이고 서울은 아예 없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며 사망자는 15명 추가됐고 위중증 환자는 2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일 125명 수준이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만에 2배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대기 중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병상 수도 늘리고 배정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입원 환자를 재분류하고 증상이 호전돼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59세 이하의 경증 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수 있도록 입소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 환자라도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이 양호하면 생활치료센터에 바로 입소하도록 했습니다. 민간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하면 300병상 기준으로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지금이 바로 전시라는 생각으로 단 하나의 병상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26일까지 중환자 병상을 318개 추가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가 지나면 병상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던 확진자가 또다시 숨을 거뒀습니다. 병상은 부족한데 병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이들을 치료할 병상이 이제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가 새로운 병상 확보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 인근 병원에 중환자 치료 병상이 없어 확진자 81명이 병상 대기 중이었는데 이 중 90대 여성 1명과 80대 여성 3명, 80대 남성 1명 등 5명이 어제 숨졌습니다. 남은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80대 이상 고령층이어서 입소자 가족들은 빨리 중환자 병상으로 옮기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갑자기 열이 막 뛰고 목이 가빠지고 그러셨나 봐요. 여자병실이 없대요.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고. 근데 잘못하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서울에서도 두 번째 병상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구로구의 60대 남성이 자택에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당일 10시, 밤 10시경에 응급사항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어떤 신고를 받고 병상 배정을 이제 취하는 도중에 아마 사망을 하신 것으로. 고령 확진자가 늘면서 전국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모두 38개로 하루 만에 10개나 줄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경기 2개, 인천 1개 등 3개뿐이고 서울은 아예 없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며 사망자는 15명 추가됐고 위중증 환자는 2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일 125명 수준이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만에 2배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대기 중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병상 수도 늘리고 배정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입원 환자를 재분류하고 증상이 호전돼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59세 이하의 경증 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수 있도록 입소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 환자라도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이 양호하면 생활치료센터에 바로 입소하도록 했습니다. 민간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하면 300병상 기준으로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지금이 바로 전시라는 생각으로 단 하나의 병상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26일까지 중환자 병상을 318개 추가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가 지나면 병상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에선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죠. 여기서 어제까지 380여 명의 숨은 확진자를 찾았는데요. 검사소마다 시민들이 몰려서 번호표를 나눠주고 주변 교통이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 현장을 손하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아침 8시 서울 노원구의 임시 선별검사소입니다. 검사는 오전 10시부터지만 이미 150m나 되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1분이 채 안 되는 검사를 받으려고 몇 시간 동안 영하 8도의 강추위를 버텨야 합니다. 어제 내 10시에 왔는데 벌써 그 검사할 요원이 인원이 다 차가지고 받고 했는데 내일 새벽에 일찍 와 줄을 서라 그래서 오니까 또 요 모양이야. 아침에 번호표를 받는데 성공한 시민들만 지금 이곳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운영 시간 중에 이곳에 도착한 시민들은 그냥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접수가 마감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다시 긴 줄이 만들어졌고 여기 지금 줄 서셔봤자 소용이 없어요. 번호표 240장이 모두 동이 났다는 말에 항의가 비판쳤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혼란은 서울 도봉구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포함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차량을 탄 채 검사를 받도록 한 승차식 선별검사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마감을 알렸지만 차량 수백 대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대 교통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검사도 힘들지만 물량이 폭증하다 보니 검사 결과가 사흘이 지나서야 나오기도 합니다. 자가격리를 권고를 하는데 저 같은 게 뭐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 자영업자 그런 사람들은 뭐 그게 나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그거 방법 외에는 없어요. 지난 6일간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채취한 검체는 모두 16만 3천여 건. 숨은 확진자 385명을 찾아냈습니다. 정부는 오늘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최후의 수단인 만큼
본격적인 검사를 통해 현 상태에서 지역사회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커지면서 누구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임시검사소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늘 병원 이송 중이던 확진자가 서울 한복판에서 도주하는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던 확진자가 이송 중에 택시를 타고 도주한 건데요. 수상한 끼임새를 눈치챈 택시기사가 경찰 지구대로 차를 돌리면서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 코로나 확진자를 태운 걸로 보이는 구급차 2대가 잇따라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정신질환자들이 이송돼 치료를 받는 곳입니다. 도주극은 오늘 오후 1시쯤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확진 받고 격리된 상태에서 처방 저기다 옮기고 가서 내리자마자 인수인계 다 끝난 상태에서 탈환한 사람은 지난 18일 충북 음성 소망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오늘 음압 구급차 편으로 서울로 옮겨진 58살 여성 A씨였습니다. 이송 직후 음성에서 또 다른 구급차를 타고 온 확진자가 난동을 부린 혼란을 틈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곧바로 병원 앞 큰 길로 뛰쳐나온 A씨는 택시를 타고 충북 청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복을 입은 데다가 목적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는 청주로 들어선 후 경찰 지구대로 차를 돌렸습니다. 청주 와가지고 집도 못 찾고 횡설수설하니까 지구대로 바로 옮겨를 해가지고. 도주극은 2시간여 만에 끝났지만 택시기사와 지구대 경찰관들도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를 다시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해 격리 입원시켰고 경찰은 치료 과정을 지켜본 다음 방역당국에 고발이 있으면 A씨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밤에 몰래 영업하는 업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하에 비밀 통로까지 만들어 놓고 뒷문으로 손님을 받는 유흥주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단속 현장을 임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늦은 밤 서울 영등포의 한 유흥주점. 테이블에는 술병과 안주가 가득합니다. 좁은 방에 마스크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던 손님은 오히려 거세게 항의합니다. 개인정보 유출하면 변호사 선임해도 고소하고. 적발된 업소에서는 은밀한 통로까지 발견됐습니다. 주 출입문은 닫아놓고 뒷문으로 손님이 드나들도록 한 비밀 연결로였습니다. 두 업체가 연결돼요. 입구가 연결돼 있어요. 저쪽에 쪽문이. 취객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거나 전화 예약을 받는 방식의 불법 영업. 이곳에서만 여성 종업원 5명을 포함해 업주와 이용객 등 23명이 적발됐습니다. 오후 9시 이후엔 배달만 가능한 일반 음식점에서도 한밤중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단속에 걸리자 장사한 게 아니었다는 변명이 나왔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함께 영업이 전면 금지된 당구장. 영업장을 열시면 안 돼요. 아니, 여는 게 아니고 그쪽에 있잖아요. 서울시와 경찰의 합동 점검 결과 금요일 밤 하루에만 업소 4곳에서 모두 35명이 단속에 걸렸습니다. 전 직원 가용 인원을 동원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이들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고 재판에 넘겨지면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집단으로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결국 구제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료계에선 지속적으로 재시험을 요구해왔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죠. 이들에게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이 컸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시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저한테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국가시험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해왔는데 입장이 바뀐 겁니다.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까지도 감안해서
아마 조만간 그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주 인사청문회 이후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는 대로 재시험 등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필기시험이 끝난 뒤 2월 중 실기시험을 한 번 더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현장에선 한 명의 의료진이 아쉬운 상황이 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시 거부로 올해 실기시험을 본 의대생은 전체 응시생 3,172명 가운데 14%에 그쳤고 최종 합격자는 365명에 불과합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일선병원에서 기초 진료를 담당하는 인턴이 부족하게 되는데 의료계는 현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시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코로나 폭증세와 의료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대생들에게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정부의 결정에 끝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선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전염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산세가 빠릅니다. 영국 정부는 런던 등 일부 지역에 최고 수준인 4단계 봉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백화점이 오랜만에 손님들로 북적이고 거리에도 쇼핑 봉투를 든 사람들이 바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영국 정부가 런던을 포함한 잉글랜드 일부 지역의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자 봉쇄를 몇 시간 앞두고 서둘러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There's lots of people walking around Oxford Street at the moment, and so if the rates are going up, then we need to go to lockdown. 4단계에서는 3단계와 마찬가지로 필수 업종이 아닌 상점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 식당 등에서도 배달과 포장만 허용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가족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한 것도 4단계에선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3단계 격상 나흘 만에 4단계 긴급 봉쇄를 결정한 건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Of the virus, the potential risk it poses, it is with a very heavy heart. I must tell you, we cannot continue with Christmas as planned.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 대비 감염력이 70% 더 크고 감염자 한 명이 주변인을 감염시키는 비율인 재생산 지수도 0.4명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국에서만 벌써 1,000여 명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또 다른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다만 변종 바이러스가 백신이나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There's no evidence it causes a more severe disease, causes more hospitalization, causes more trouble than the other virus.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특징과 영향이 확인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덜란드 정부는 영국발 항공편 운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주변국들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건물 바닥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자 5명이 10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나온 중국 교포들이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지상 7층, 지하 1층 물류창고를 새로 짓는 건설 현장입니다. 차량 진출입 통로 일부 구간이 폭격을 맞은 듯 뻥 뚫렸습니다. 아래층엔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져 여러 명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아침 7시 반쯤. 현장 갔는데 외부 출혈도 많고 그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CPR 하면서 이제 헬기 이송을 한 거라서. 긴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3명이 숨졌고 2명은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는 6층 바닥을 떠받치는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바닥에 철근 슬라브 작업을 하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 준비를 하던 5명의 노동자들은 피할 새도 없이 10m 아래로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사상자들은 모두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중국 교포들. 대부분 중국의 가족들을 남겨두고 홀로 들어와 주말까지 반납하며 일을 하던 일용직이었습니다.
철골 작업하는 그 하청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일당으로 뭐 돈 받고 이렇게 나오셔서 일하시는 걸로 파악은 됐고요. 공정에는 모두 8명이 투입됐지만 다른 3명은 붕괴 지점에서 떨어져 있어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추궁하기로 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부실 시공 여부도 밝혀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음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보궐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교체에 다리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2022년 대선 출마를 공언해왔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입장을 바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궐선거 승리 없이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다음 대선을 포기하고 정권교체에 교두보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는. 안 대표는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종합평가로 규정하며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유불리 따지지 않겠습니다. 공정 경쟁만 된다면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통합 경선을 하자는 게 안 대표의 발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포함해 범야권 후보들이 모두 모여 한 번에 이른바 원샷 경선을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제시한 기존 경선 제도를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당내에선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과 야권 통합 경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단일화 방식을 두고 후보들의 주도권 경쟁도 예상됩니다.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 자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안 대표도 후보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당이 대응할 사안은 아니란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스마트워치에 있는 심장박동 측정 기능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잘 사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병원에서도 놓친 병을 스마트워치로 찾아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심장박동이 비정상으로 빨리 뛰었던 60대 김모 씨. 하지만 병원에만 가면 심장이 멀쩡하게 뛰어 문제없다는 진단을 받곤 했습니다. 두근거림을 자주 호소하셨었고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도 어지러울 때도 있다고 하셨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이 사준 스마트워치를 차고 기록해봤더니 불규칙한 심박이 실제 확인됐고 이 자료를 갖고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심부전으로 악화될 수 있는 심장 이상을 찾아냈습니다. 병원도 놓친 증상을 24시간 내내 몸에 붙어 있는 스마트워치가 잡아낸 겁니다.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안 찍으면 병원에 갔을 때 정상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계속 병을 늦게 진단하게 되고요. 조기에 진단이 되면 미리 진단하고 미리 약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지난해 11월 스마트워치로 심박 이상을 발견해 심장 마비 직전 수술을 받는가 하면 이상 심박으로 암을 조기에 찾아낸 환자까지 스마트워치로 목숨을 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o I again drove myself to the hospital, which I probably shouldn't have done. And as soon as I got to the emergency room, they said you're an AFib again, and it was because of my watch. 의료 현장에도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옆구리에 붙이는 파스 같은 이 기기는 당뇨 환자의 혈당이 떨어지면 인슐린을 자동 공급하고 심박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가슴 부착 패치와 스마트폰 연동 센서는 5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에 들어갑니다. 이제 심실 빈맥이라고 하는 이제 위험한 부정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런 이제 악성 부정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미리 조기에 진단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까지 의료용 웨어러블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내년에는 $121억,
13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석 달 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의원이 한 업체 대표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었는데요. 문자를 받았던 업체 대표는 오산시 청사에 버드파크라는 체험동물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동물원 동물학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청, 민원실 위로 둥그스름한 천장에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공사를 시작해 마무리가 한창인 버드파크라는 체험형 동물원 건물입니다. 새 100여 마리를 비롯한 동물들이 들어오고 나무 수백 그루도 심는다고 합니다.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생태계 친화적인 도시도 아닌 뿐더러 그리고 저렇게 가둬놓고 다른 곳도 아니고 시청 청사에 그것도 동물 학대 논란과 전염병 위험이 있는 체험형 동물원을 짓는다는 계획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내 체험동물원은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동물 학대 시설입니다. 야외에 사는 야생동물들을 실내에 가둬두고 인간과의 접촉을 최대한 용이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이 사업이 법률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까지 내렸습니다. 버드파크 사업은 업체가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은 뒤 오산시에 기부하되 대신 그 안에서 일정 기간 입장료를 받으며 동물원을 운영해 돈을 갚아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은 이런 운영권 같은 조건이 붙는 기부 체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을 진행할 때 거쳐야 하는 각종 심의와 절차를 피하는 꼼수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역이라든지 어떤 운영권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조건이 수반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고 봐야 돼요. 오산시는 공식적인 기부 전에 협약서만 고치면 문제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운영권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잘못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관리하는 걸로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기부의 조건으로 관람 사업을 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은행 대출금만 약 80억 원. 예산 안 들이고 동물원을 지으려던 오산시는 자칫하면 도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오늘 뉴스데스크가 끝나고 곧바로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국회의원 재산 신고 1위 전봉민 의원이 900억 원의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추적했습니다. 전봉민 의원 일가족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 송도의 초고층 아파트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수법으로 막대한 재산을 편법 증여받은 의혹을 취재했습니다. 프로농구 DB의 배강률 선수가 가로채기에 이은 화끈한 덩크슛을 선보였습니다. 등번호 23번, 앞으로 기억해야겠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추위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절기상 동지인 내일 출근길에는 서울이 영하 6도로 춥기는 해도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고요. 낮부터는 서풍계열 바람까지 유입되면서 추위가 차츰 물러가겠습니다. 2, 3일간은 추위 걱정은 덜하겠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목요일에는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고 이후로는 또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추위가 약해지면 미세먼지 걱정이 앞서죠. 내일 늦은 오후부터는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그리고 광주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는 서울 등 서쪽과 경북 지방까지 미세먼지가 더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사이 전라도 서해안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끼겠고요.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6도, 춘천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구는 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성탄절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5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로운 한 주 무엇보다 안전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